그렇게 상황은 잦아들어가고 허덕은 임금에게 영의정의 자리를 물러날 뜻을 몇 번에 걸쳐 전달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임금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하나의 절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던 숙종 5년 6월 13일 판부사 허목이 이전의 일들을 되살리고자 하는 상소를 올려 아랩니다. 판부사는 종 일품의 중추부 으뜸 벼슬입니다. 허목은 허적과 같은 남인이었는데요. 남인이 송시열의 처벌 문제를 두고 강경파인 청남과 온건파인 탕남으로 분리되었을 때 허목은 청남의 영수이고 허적은 탕남의 영수가 되어 영의적 허적을 필두로 한 탕남 세력이 권력의 중심부를 형성해 오고 있던 터였습니다. 영의정 허적은 선왕께서 압례를 부탁하신 신하이고 전하께서도 가까이 신임하시는 바이니 그 맡은 바 책무가 크고 책임이 막중한데 그 위세와 본세가 이미 높아 외척과 교류하여 세력을 형성하고 환관과 세력 있는 사람을 은밀한 손님으로 삼아 전하의 동정을 살피며 서로의 뜻을 맞추고 있으니 재상의 집에 내관이 있다는 비웃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과 탕남으로 나뉘면서 어제의 정치적 동지가 이제는 적이 되어 있는 형세인데요. 재상의 집에 내관이 있다는 말은 영의적인 허적의 위세가 임금과 같을 만큼 허적의 전행함이 심각하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적의 서재인 허견의 행동조차 누구도 막지 못하고 있어 좌연난구만이 상소하여 그 실상을 세상에 드러냈으나 오히려 난구만은 귀안 가고 허견은 아무 일 없게 되어 민심이 흔들리고 있으나 임금이 허적과 계속하여 나란히를 도모해 나가려 한다면 앞날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내용을 허목은 상소에 적고 있습니다. 이에 숙종이 답합니다. 경이 전하고자 한 내용을 살펴보니 생각지도 못하게 마음속이 선뜻해지고 뼛속에는 냉기가 차오른다. 경 또한 나이 많고 덕이 있는 사람으로서 편안히 있지 못하고 나를 크게 돕고 있는데 내가 경을 의지함이 어찌 미약하겠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 서로 공경하고 화합하여 함께 도울 의리는 생각하지 않고 매우 강샘하고 미워하는 무리에 모함하여 해치고자 하는 말에 휘둘려 신하로서는 차마 듣기 어려운 극한 죄를 영의정에게 덮었으요 앞으로 조정을 분열케 하고 나란히를 크게 무너뜨리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이며 무엇을 위하고자 하는 행동거지인가? 내가 참으로 안타깝고 한숨만 나올 뿐이다. 상소의 내용 중에 외척과 교류하여 세력을 형성하고 환관과 세력 있는 사람을 은밀한 손님으로 삼아 전하의 동정을 살피며 서로의 뜻을 맞추고 있다고 한 말에 이르러서는 더욱 놀랍고 괴이하다는 마음을 누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반드시 들은 곳이 있을 터이니 자수하게 하여 이 일을 해결할 방도를 찾도록 하라. 허목이 상소를 올려 자신을 규탄하니 조정에 입시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 허적은 강으로 가는데 그의 숙종은 승지를 보내 다시 달래며 말합니다. 경의 나라를 위하는 충성심은 해와 달이 비추는 것처럼 밝다. 오직 시기하고 미워하는 무리가 반드시 경을 쫓아내고자 하니 내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도 허적이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도승기를 보내 말합니다. 헛된 말을 만들어내어 대신을 모략하고 죄에 빠지게 하려 한 것은 반드시 그 출처가 있을 것이어서 자수하게 한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누구도 자수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그에 더 이상 참지 못하는 허목이 다시 상소를 올려 아랩니다. 시인이 비록 내세울 것이 없으나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 모함하는 계책을 세우고 시인은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겠습니까?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 일은 반드시 거짓으로 속이는 말을 그대로 믿어서 한 일일 것이다.
당파로 무리지은 신하들 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임금의 가여운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같은 날 단단히 마음먹은 숙종이 명을 내립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일수록 대수신료 모두가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공을 위하여 함께 화합하고 공경하는 것이 도리인데, 요즘에는 나란일에 화합하고 협조하는 기운이 조금도 없다. 한쪽 편을 통렬히 미워하여 지난날에 그 붕당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는 한 편이 둘로 나뉘어져 오직 자기 편만 비호하는 것을 능사로하라. 나란일은 버려두고 종국에는 불안한 마음에 정승이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서울을 벗어나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다. 일이 이렇게까지 이르렀음에 만약 엄중하게 징벌하지 않는다면 장차 나라의 형편이 엉망일처지에 놓여 있다. 지금부터 이후에는 지난날의 악습을 이어 서로 굴복시키려고만 하면서 사사로이 붕당만을 비호하려는 자는 마땅히 중벌을 가해 바로잡을 것이며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날 숙종은 다시 도승지를 보내 허적에게 서울로 돌아오라 하지만 허적은 배를 타고 충주로 가버리는데요. 그의 숙종은 또다시 승지를 보내 따라가 함께 돌아오도록 합니다. 해가 바뀐 1680년 숙종 6년 3월 30일 상소를 올려 영의정 허적의 서자 허견이 처형인 청풍부공군의 첩을 구타한 사건과 다른 사람의 아내인 이차옥을 납치하여 겁탈한 일을 아뢰었을 때 남을 모함하는 헛된 일이라 하며 귀양 보냈던 낭고만과 그 일을 조사했던 전 포도대장 구의를 다시 관직에 임명하라고 명하는데요. 그동안 허적이 수시로 영의정을 사직할 때마다 달래어 다시 돌아오게 했던 숙종의 심경에 변화가 생겨날 것일까요? 이틀 후 장령 심유가 아래입니다. 장령은 사헌부에 속한 정사품 벼슬입니다. 허견은 타고난 성품이 음험하고 남을 해치기를 쉽게 하는데 문피를 할 줄 알아 허적이 적자가 없음에 서자이면서도 아비의 권력을 등에 업고 교만하고 사치스러우며 매우 음란한 행동과 간악하게 속여 빼앗는 일 등이 소문이 자자합니다. 전국 팔도를 두루다니면서 수로로 육로로 받아들이는 뇌물이 시장을 이룬 것 같이 많고 상인을 약탈하고 협박해 빼앗은 종이 100명이 넘으며 간사하게 벌이는 다른 일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허견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요사스러운 자이며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식이니 청하건대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 유배본에 가두소서. 그렇게 두둔하던 허적의 아들임에도 숙종은 아랜대로 할 것을 명하는데요. 이틀 후 영의정의 자리를 벗어난 허적이 겸임하고 있던 도채철사와 내이원 제조직에서도 물러나길 청하니 숙종은 이제 선뜻 받아들입니다. 도채철사는 의정이 겸임하던 것으로 전쟁이 났을 때 군무를 맡아보던 최고의 군직이고, 내이원은 궁중의 의료와 약품을 맡아보던 관아인데, 제조는 관아의 우두머리는 아니면서 관아의 일을 감독하던 직책입니다. 이번에는 대사관 등이 아래입니다. 대사관은 임금에게 정사에 대한 일을 간언하는 사관원의 으뜸으로 정삼품 벼슬입니다. 복창군 이정, 복성군 이남 등은 모두 왕실에 매우 가까운 친족으로서 인조, 효종, 현종 때를 거치면서 두루 은혜를 받았음에도 잘못이 될 일을 멀리하고 나라의 은전에 보답하여 조심하며 근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임금께서 총애하심을 이용해 외부인들과 결탁하여 이의를 모의하면서 조정을 힘으로 누르고 궁중에 그 위세를 부려왔습니다. 요 몇 해 사이로는 부안해동하는 자가 더욱 많아져 위로는 벼슬아치부터 아래로는 상인과 역관에 이르기까지 그 아래에 모여들어 힘써 역할을 다해왔고, 활을 쏘는 모임을 만들어 다수의 무사를 모아
사냥을 한다 하면서 산골 지역에 오래도록 머무르니 거리낌 없이 멋대로 하는 그 행동 거지에 보고 듣는 모두가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평군 이현은 궁녀와 사통해온 이전의 죄가 참으로 용서하기 어려운데도 귀양부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용서하고 방면해 주었으니 이는 정말로 죽어야 할 죄를 살려준 큰 은혜였음에 오직 외부와 단절하고 죄를 뉘우쳐 행동하기에 틈이 없어야 할 일인데 반성하는 기색은 전혀 없이 마음껏 음탕하기가 더욱 방자해져 복창군과 복성군 두 형의 잘못을 본받아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 만약 엄하게 징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근심이 생겨날 것이 두렵습니다. 청하건대 모두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안치할 것을 명하소서. 안치는 유배한 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는 것인데요. 나인들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행을 일삼아오다 귀양 갔던 복창군과 복평군, 그리고 이번엔 둘째인 복성군까지 끼어 효종의 아우인 임평대군의 세 아들 모두가 죄에 걸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적의 아들 허견의 죄가 아래어지고 이어 복창군 세 형제의 죄가 고해진 것인데요. 이른바 경신대출처, 즉 경신황국이 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황국은 정치판의 국면이 일순간에 뒤집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숙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집권 세력을 일방적으로 교체해 가게 됩니다. 숙종대에 총 3번에 걸친 황국이 있게 되는데요. 1680년 숙종 6년에 경신황국으로 서인이 집권하게 되고 1689년 숙종 15년에 기사황국으로 다시 남인이 집권하며 1694년 숙종 20년에 갑술황국으로 또다시 서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숙종 6년에 발생한 경신황국은 서인이 남인인 영의정 허적의 서자 허견이 복창군 형제와 함께 영모를 꾀한다고 고발하여 남인이 권력에서 제거되고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된 사건인데요. 다음날 정원로가 급히 허견의 영모 사실을 고합니다. 신의 집에서 허견이 복성군에게 말하기를 주상의 춘추가 혈기 왕성하실 때인데 몸이 자주 편안치 못하시고 세자가 또한 없습니다. 만일 불행한 일이 있게 된다면 대감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게 될 일입니다. 라고 했는데 복성군은 아무런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허견이 또 말하기를 이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반드시 이 일을 잘 도모해야 할 것이며 당론을 마땅히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신이 듣고는 소름이 끼쳐올 정도로 두려워 즉시 아뢰고자 했지만 전하께서 영의정을 신임하시기를 소중히 하셨기 때문에 무고했다는 죄를 입을까 망설이다 이제와 감히 아뢰입니다. 이들을 조사하기 위한 국청이 세워지고 그 결과를 아뢰입니다. 국청은 역적 등의 중재인을 신문하기 위하여 설치하던 임시 관화입니다. 죄인 복성군 이남에게 형추하여 진술받은 내용 가운데 허견의 부도한 말을 태연하게 듣고만 있었던 것은 그 마음 또한 같았던 것이므로 마땅히 그에 대한 형벌을 정해야 할 것이나 그 후에는 즉시 처치함이 법에 정한 바여서 만약 복성군을 먼저 처단하면 후에 허견을 잡아들인 뒤에 증거로 삼아 신문할 방법이 없으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은 단연코 한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꾸며낸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함께한 자들이 있을 것이니 먼저 형벌을 정하지 말고 함께한 무리와 형제가 가담했는지 여부 또한 가려 알아내도록 하라. 형추는 신문할 때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며 캐묻던 일인데요. 복성군과 더불어 복창군과 복평군 형제들이 함께 가담했는지를 알아내라는 명입니다. 허견을 잡아와 신문하던 국정에서 허견이 공모한 자들에 대해 쉽게 자백하지 않음을 아뢰니 숙종이 명합니다.
각별히 엄한 형벌을 써서 샅샅이 조사하고 역적 허견이 이미 승복하였으니 그 아비 또한 잡아들여 문초하라. 그의 허적이 대궐 밖에 와 대제하고 있다가 국청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6년여간을 영의정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직하겠다고 할 때마다 임금이 달래고 달래 다시 들어오게 했던 허적인데요. 그동안 바깥에 있는 임금의 눈과 귀를 통해 미운 정 또한 하나씩 쌓여오면서 종국에는 죄인이 되어 대궐문으로 끌려 들어온 것입니다. 국청에서 허적에 대한 영목 가담 여부를 조사해 가자 허적은 내내 무고함을 토로하였고 그의 국청에서 허적에 대한 재결 여부를 정해오니 숙종은 형은 중지하게 하고 그대로 가두어 두게만 명합니다. 며칠 후 숙종이 말합니다. 허경과 이남이 형신을 받은 것이 2차례가 되었는데 만약 이러다 매를 맞아 죽게 된다면 형장을 잘못 쓴 것이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반 대역죄는 나라에 정해진 법이 있어 아비와 자식을 연좌하는 법은 고치기 어렵다. 그러나 허적을 조사한 바로는 흉악한 모의에 관계하는 흔적이 없으니 다만 가산만 물소하고 사형은 용서하고자 한다. 그의 숙종은 허적의 벼슬과 풍계를 빼앗고 석방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같은 날 곧바로 허견은 군기시 앞길에서 능지처사하고 복성군 이남은 교수형에 처해버립니다. 능지처사는 대역죄를 범한 죄인에게 과하던 극형으로 죄인을 죽인 뒤 시신의 머리, 몸, 팔, 다리를 토막쳐서 각지에 돌려 보이는 형벌입니다. 복성군 이남을 허경과는 다르게 교수형에 처한 것은 종친에 대한 마지막 예우인데요. 1680년 숙종 6년 4월 26일 마침내 형제 중 맏아들인 복창군 이정을 사사하고 막내인 복평군 이연은 위리안치하면서 영모사건의 조사를 위해 설치했던 국청을 폐지합니다. 위리안치는 유배된 죄인이 거처하는 집들 내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어 못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허적과 허견 그리고 복창군 형제가 사라지니 그동안 이들과 관계되어 감추어져 있던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하는데요. 포도청에서 허견이 납치했다 하던 이차옥 사건을 재조사하여 아뢰니 숙종이 명합니다. 허견이 어엿한 집안의 아내를 납치하여 음욕을 자행함으로써 풍교를 더럽히고 어지럽혔으니 이는 참으로 예전에는 없었던 큰 병거였다. 그런데 판이금 오시수가 허적의 비위를 맞춰가며 감히 주도 면밀하게 계략을 세워 나를 속이고 사건을 의금부로 옮기게 한 다음에는 모든 것을 짜맞춰 위협하고 협박함으로써 죄 있는 자를 벗어나게 하고는 오히려 포도청이 잘못한 것으로 얼검했으니 임금을 기만하고 나라를 저버린 죄는 통렬하게 벌하지 않을 수 없다. 오시수를 극변 먼 곳으로 귀양 보내도록 하라. 이차옥은 역관 서현암의 며느리였습니다. 이차옥이 자색이 있다는 말을 들은 허견이 간음하고자 하여 이차옥의 외삼촌인 박찬영에게 그 방법을 물었는데 박찬영이 외사촌 혼례에 갈 날짜를 알려주면서 말을 보내 유인하는 방법까지 말해주었다는 것인데요. 시댁의 말과 마부가 아닌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이차옥이 물으니 상황이 급해 말을 빌려 보냈다고 하여 말에 오르자마자 급히 내달렸기 때문에 따라갔던 여종도 쫓아갈 수 없었던 것이고요. 마침내 허견의 집에 이르고 나서야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핍박을 당해 강제로 잠자리를 함께하며 3일 밤을 지내고 나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차옥은 허위 진술을 한 죄로 장형을 집행한 다음 노비로 삼고 박찬영은 허견을 도와 납치하게 한 것과 옥사를 뒤집은 죄로 교수형에 처했으며 나머지 죄인들은 죄의 경중을 가려 처벌됩니다.
같은 날 사헌부 등에서 그동안 일반 백성이 되게 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낸 전 영의정 허접을 계속하여 처벌할 것을 아뢰오자 숙종은 마침내 허접을 사사할 것을 명합니다. 이로써 허접과 그의 서자인 허견, 복창군과 복성군이 모두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한편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왕후의 친정아버지 청풍부원군의 첩외동생인 허견의 아내 홍혜영은 유철가의 간통사실로 옥중에서 신문 받아오다 끝내 스스로 목을 베어 자결하고 말았는데요. 지부의 최후상이 아래입니다. 지부인은 사헌부에 속한 종삼품 벼슬입니다. 작년 홍혜영의 옥사에 있어 홍진석과 홍진일은 모두 홍혜영의 사촌으로 역적 허견에게 아부하여 홍진석은 허견의 아내 홍혜영이 간음한 사실을 증언했고 홍진일은 홍혜영의 언니이기도 한 청풍부원군의 측실이 허견에게 구타당한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설령 홍혜영이 유철과 간음하였다 해도 허견의 집안일인데 어찌 홍진석이 상세히 알아 증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구의 측실은 여염집이 평범한 부인과도 다른데 흉악한 역적이 제멋대로 구타했으니 청하건대 홍진석과 홍진이를 모두 잡아다 신문하여 죄를 정하소서.